예, 이번 시간에는 창의적 제품 개발과 애자일 방법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많은 경영진들이 창의적 제품 개발, 혁신적 제품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이 창의적 제품 개발이라는 게 경영진들이 푸시한다고 해서 이 창의적 제품 개발이 되나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환경이 됐을 적에 보통 이 창의성이라든지 훌륭한 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창의적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창의적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잠깐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한 걸 좀 보여드리면요. 혹시 요 그림을 아시나요? 자, 요 그림이 조금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그림은 뭐냐면은 애플과 픽사의 본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요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나와서 요 가운데 있는 정원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여기서 뭔가 창의성이 나온다라고 보는 게 요 건물을 만든 스티브 잡스의 철학입니다. 즉, 우연히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즉,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여기서 바로 이 됐을 적에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새로운 경험에 자주 노출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그 책상, 우리 사무실에 계속 있을 적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환경에 가서 좀 접하거나 이랬을 적에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수평적인 조직과 팀의 권한을 위임한다. 저기 이제 팀의 권한을 위임해야지 사실 수평적 조직이 되는데, 여기서 수평적 조직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뭐 직급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직급이 낮더라도 그 사람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명하달이 아니라 그 부하 직원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그 조직 문화를 이제 수평적인 조직을 하는 거죠.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상사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인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칭찬입니다. 즉, 칭찬받았을 때 사람들이 의욕이 생기고, 즉, 의욕이 생겼을 적에 사실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조직에서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달달 볶아야지 뭐 창의성이 나오냐? 전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의욕이 하게 만들기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상사의 긍정적 피드백과 인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료들 간의 건설적인 지원과 협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건설적인 지원과 협력인데,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동료들이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게,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은 조직에서 협력이 필요하고 막 얘기하지만은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이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 각자 자기 일에 바쁘지 사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봤자 자기한테 뭐 그게 크다라는 어떤 평가 요소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많이 협력을 하지만은 이 협력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는 사실 못 만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창의적 제품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내 일을 미뤄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협력 환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도전적인 과업과 업무 수행의 자율성입니다. 도전적이란 거는 그 엔지니어한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왜 하는지 이런 걸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어떤 열정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목표를 주면 그거에 대해서 자율성을 줘야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일일이 중간에 간섭하고 뭔가 방법을 제약하고 이러면은 안 좋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어떤 창의적 제품 개발 환경이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의 개발 환경 어떠냐? 여러분들의 조직에서 개발 환경은 과연 이런 6가지가 잘 갖춰져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애자일 개발의 좀 특징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자일 개발이 가져가는 특징과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창의성 개발 환경과 얼마나 유사한지 좀 한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애자일 개발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 간의 활발한 대화와 협력을 많이 강조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애자일은 사람에 대한 방법론이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중심이 아니라 피플 드리븐 방식이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하고 어떻게 활발하게 소통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프랙티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애자일은 사람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굉장히 촉진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개발팀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제 많은 조직들이 이제 몰입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몰입이 됐을 적에 사실 창의성과 생산성이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몰입도 이게 그 관리자가 야 몰입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몰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몰입도 이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합니다. 환경이 안 된 상태에서 몰입이 하기 어렵죠. 그래서 애자일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개발팀들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구성원들이 오너십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을 가져갑니다. 즉 자기주도적이라는 것은 즉 자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나 상사가 시켜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이 업무에 대해서 뭔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계획하고 수행하는 그런 형태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애자일 팀에서는 이 수평적 조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애자일에서 리더의 역할은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카리스마적 리더, 그러니까 명령과 통제를 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팀을 좀 지원해주는 서번트 리더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형태는 수평적인 조직을 지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탐색적 실험과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입니다. 자, 아까 우리 그 카카오톡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카카오톡에서 그 2개월 동안 4명이 하는 건 얼마든지 우리가 실패를 해도 사실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사실 하나의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죠. 실제 카카오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 성공한 게 사실 이제 카카오톡입니다. 아마 다른 뭐 게임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 개의 어떤 제품을 트라이했을 적에 그 중에서 그 한두 개가 성공하는 게 바로 우리 지금 현재 처한 비즈니스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애자일에서는 그 포용하는 문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의 잠재력 향상을 위한 코칭입니다. 자, 이제 코칭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코칭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운동팀, 예를 들어 프로축구팀이라든지 프로 야구팀에서 보통 코치가 있죠. 그 프로축구팀의 코치 역할은 뭔가요? 그 코치의 역할은 사실은 그 선수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잘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뭔가 지원해주는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이 띄워주기도 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애로사항도 같이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칭찬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역할인데 마찬가지로 이 애자일 팀에서의 리더의 역할은 그 개발자들이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옆에서 피드백과 인정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창의적 제품 개발 환경과 애자일 개발이 가져가는 환경이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애자일 개발 환경은 창의적 제품 개발을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그 방법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애자일 방법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애자일 방법론이 나오게 된 게 이제 90년대 중반입니다. 중반인데 이 90년대 중반을 보면은 그 인터넷이 막 그 전 세계로 퍼지면서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의 어떤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일정이 점점 짧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요구되는 게 타임 투 마켓, 애질리티, 즉 비즈니스 민첩성이 비즈니스의 어떤 화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기능을 가진 제품 개발보다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 개발이 중요해집니다. 즉 밸류어블한 프로덕트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아이폰이 아까 말씀드린 기능이 많은 게 아니라 그랬죠. 기능이 많지 않지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수의 기능으로서 시장을 제패하는 거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뭐 MSN, 네이트온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기능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밸류어블한 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한 번만 그 밸류어블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 컨티뉴어스 이노베이션이 같이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컨티뉴어스 이노베이션.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톡에서 카카오 게임, 요즘에 카카오 택시 계속해서 어떤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비즈니스에서 요구되는 그런 어떤 그 목표랄까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 개발 방법의 변화를 지난 한 10여 년 전과 지금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지난 10여 년 전에는 보통 제품 개발 이 방법론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CMMI라든지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나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CMMI, 그다음에 식스시그마 우리가 프로세스 개선 방법론으로서 식스시그마도 많이 사용했었죠. MPI, New Product Introduction이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그 신제품 개발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RUP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사용했던 어떤 방법론입니다. 자, 이런 어떤 모든 방법들이 보면은 프로세스 드리븐입니다. 자, 프로세스를 뭔가 레버리지로 해서 뭔가 생산성과 품질을 올리는. 그래서 이런 그 방법론의 특징을 보면은 퀄리티, 그 다음에 코스트 리덕션 등에 좀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비즈니스가 오면서 더 이상 이런 방법론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그 방식에서는 이 퀄리티는 기본이고요. 애질리티,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비즈니스의 어떤 화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people 드리븐이 돼요. 프로세스 드리븐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의 창의성. 그러려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자연스럽게 애자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애자일은 요즘에 굉장히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개발의 어떤 접두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자일 모델링, 애자일 테스팅, 아니면 애자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뭐 애자일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애자일이 많은 그 새로운 어떤 개발과 엔지니어링과 매니지먼트의 새로운 어떤 신조류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애자일 개발 방법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자일 개발 방법론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메소드들을 총칭하는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애자일 메소돌로지라고 하는데, 크게 뭐 첫 번째 이제 다이내믹 시스템 디벨롭 메소드는 이제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애자일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로 이제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된 얘기 그 방법 방식이고요. 스크럼 이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방법입니다.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 방법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DSTM과 스크럼이 가장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XP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어댑티브 소프트웨어 개발, 린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에 칸반, 그 다음에 린 스타트업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외에 사실은 한 10여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를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이 중에서 보면은 앞에 이제 그 DSTM이나 뭐 익스트림, 어댑티브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린이라든지 이런 건 소프트웨어 쪽의 어떤 개발 방법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칸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크럼, 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실 꼭 소프트웨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이런 어떤 일반 제조업이라든지 하드웨어 중심 기업들도 이런 방식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애자일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린 스타트업은 가장 늦게 나온 방법론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넘어서서 일반적인 그 비즈니스 방법론으로 확대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의 특징을 보면은 앞에서 이제 제가 앞 시간에 이제 카카오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최소 요건을 갖춘, 즉 파일럿 제품입니다. 파일럿 제품.
그래서 파일럿 제품에는 최소 요건을 갖춘 제품입니다. 요걸 갖춰서 뭔가 개발하는 형태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제품을 개발해서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서 제품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즉 초기에 어떤 최소 요건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객의 반응을 확인하는 거죠. 확인한 다음에 고객의 반응 괜찮다. 그러면 이제 요구사항을 추가로 도출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품 증분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2차로 또 고객 반응을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 제품의 방향을 이제 수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대표적인 이제 린 스타트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 바로 이런 방식을 갖고서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한 어떤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린 스타트업의 기반을 둬서 나온 게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의 패스트 워크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패스트 워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의 어떤 신뢰성과 품질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신뢰성이나 품질을 떨어뜨리면 안 되죠.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 개발 속도, 보통 이제 터빈이라든지 엔진 개발하면은 이제 뭐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보통 5, 6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 패스트 워크를 사용해서 불과 한 2, 3년 정도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개발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공이라든지 조명, 오일, 기타 여러 가지 15개 이상의 주요 사업부에도 이 패스트웍스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패스트웍스는 앞에 설명드렸던 린 스타트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즉 뭐냐면은 첫 번째로 고객의 문제, 현재 고객이 느끼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이걸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개선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개선점을 갖고서 그 개선점에 대해서 일단 가설을 먼저 설정합니다. 고객이 개선점이 이런 거다라고 해서 요구사항을 결국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불편한 게 이런 거다고 해서 어떤 요구사항을 도출한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초기에 어떤 그런 사전에 어떤 그 테스트를 한번 합니다. 고객의 반응을 어떤 시장 조사를 할까? 고객의 반응을 검토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초기 제품을 만듭니다. 즉 최소 요건,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먼저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고객에 보여주고서 고객 반응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반응이 내가 가려운 데를 긁어줬어? 그러면 그거를 이제 더 추가로 증분해서 제품을 더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고객이 이게 방향이 아니야. 그러면 전략을 수정해야겠죠. 다시 수정해서 다시 고객 문제를 다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런 사이클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걸 갖고서 이제 GE에서는 신제품 개발 라이프 사이클이 30% 이상이 단축이 됐다. 평균적으로요. 그 다음에 고객의 응대 속도가 4배 이상 빨라졌고 개발 비용이 굉장히 단축됐다. 왜냐하면 개발 속도가 단축이 5, 6년 걸리는 게 2, 3년으로 줄었으니까 당연히 비용이 단축될 수밖에 없겠죠.